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6일 정부가 이른바 제3자 변제라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우리 정부 산하재단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의 출연기금으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는 방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공동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고 말했고 여당은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스른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정부 해법과 관련한 찬반 논란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강제동원 피해 보상 관련 토론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회담에 대해서 두 분께 간략하게 한번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보면 일본 측은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사과가 없이 1998년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렇게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최 변호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이게 12년간에 걸쳐가지고 이게 한일 간 정상 간에 이건 회담이 안 되었거든요. 네. 참 이거는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네. 우리가 일본하고 뭐 역사적인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항상 서로 대화를 하고 자주 만나고 교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그 양정상 간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양국 국민들한테 과연 희망을 주었느냐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한국 내에서는 지금 엄청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엄청난 반발에 대해서 그런 반발을 해소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우연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지금까지 만 4년 6개월에 걸쳐서 한일 관계가 심각하게 정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야말로 새로이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새로운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논의가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또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이행하라고 들고 나온 거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여하를 차치하고라도 이 부족한 점이었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일본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에는 얘기가 없었고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오히려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왜 이럴까? 이런 이우연 위원도 그 점은 굉장히 좀 섭섭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당연하게 그걸 대기를 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1965년도 상당히 문제가 우리에게는 많지만은 그래도 국가 간에 맺은 약속인데 그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지금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피해자 재판도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2015년도 국가 간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 약속을 지킨다는 거 하고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가 이게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2015년 당시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외교적 이렇게 합의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일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합의 후에 판결이 나서 성소 판결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2015년 양국 정부의 합의하고 개인 청구권하고는 별개인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 양국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지금 남아있는 이 개인 청구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그건 계속 잘 지키겠다. 하지만은 2015년 약속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 피해자들이 개인 청구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은 좀 진지하게 이 역사를 직시하고 해법을 내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네. 그 얘기 안 한 점이 섭섭하시군요. 아니 그 대통령은 법률가 아닙니까? 법률가 같으면은 판결에 예를 들면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가 하는 말을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법을 내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죠. 대통령이라면은. 예. 지난 6일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정부의 발표 영상을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정부는 이러한 국내적 의견 수렴 및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다음과 같은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동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며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또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해법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3자 변제라는 방식입니다. 이 발표하고 난 뒤에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발표에 대한 기본적인 두 분께 찬성과 반대의 기본적인 입장을 간략히 먼저 듣고 자세한 내용은 또 추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우현 연구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찬성 반대 이렇게 양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과정에서 해결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개인들에게 직접 일본 정부의 입장은 직접 개인들에게 우리가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 협상에 나섰던 그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럼프섬이라고 하죠. 모두 한꺼번에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 우겨가지고 이렇게 65년 합의를 맺었고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든지 돈 문제에 한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2018년 그 대법원 판결이 그러한 기본적인 그 한일 합의를 무시했고 조약을 무시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지금의 현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역시 국내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 전 그래서 이 점이 바로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됐으면은 당장 그러한 판단이 과연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징용공 내지는 전시 노동자 문제가 그 실태가 어땠느냐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의 생각이 많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역사학에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대부분이 노예 사냥을 당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과 다르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실태에 대한 국민적인 토론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해서 또한 정부도 그러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에 기초해서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부족했다. 두 번째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국민들에게 자꾸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정부의 그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이게 지금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해법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일단 법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3자 변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청구권을 갖다 소멸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이 민법 규정에 보면은 이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는 변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해관계가 없은 사람 경우에는 지금 그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지금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민법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재단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제3자 변제를 하겠다.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지금 정부가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안 맞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 국민 감정이 안 맞습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왜 일본 전범 기업들이 대야지 할 배상 책임을 왜 지금 한국 측에서 진다? 그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재판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진상규명위원회에 신고한 사람들이 지금 한 22만 명 정도 되는데 똑같은 피해, 오히려 더 심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1인당 2억 정도로 해가지고 대변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22만 명 같으면 44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44조를 들어가지고 정부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알겠습니다.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3자 변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뭐 익숙하지 않은 용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제3자 변제 방식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당사자가 아닌 네. 제3자가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이 채무자의 그 채무를 갖다가 이제 변제를 한다는 게 이제 제3자 변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의 그 기업과 이제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상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이게 일본 기업과 피해자거든요. 네. 그런 건데 이 상관도 없는 제3자가 예를 들면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에 있는 재단이 제3자가 되어 가지고 이 채무를 갖다가 변제하겠다는 게 제3자 변제가 되겠죠. 네. 그런데 뭐 찬성 반대의 논란을 떠나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 당사자가 난 안 받겠다고 생존자 3명 전원이 지금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들이 이게 지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금전적인 단순한 금전의 물품 대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품 대금 같은 경우에야 뭐 이 사람한테 못 받는 게 다른 사람이 갚아도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이거는 인권 문제거든요. 인권 문제인데 이게 지금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할 이 지금 가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이거 뭐 사죄는 무관하게 돈만 받고 입담으로 끝내자. 그러면은 이 인권 문제로서의 그 근본적으로 그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네. 최 변호사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유는? 저는 그 전시노동자 문제가 그야말로 전시노동자 문제일 뿐이지 저는 인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권 문제라는 주장 속에는 또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그 판결문의 제일 앞에 나오는 기초적인 사실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에 의하면은 이 4명의 원고가 지금 생존해 계신 그 이춘식 할아버지를 포함해서 4명의 원고가 마치 강제로 끌려가서 마치 노예처럼 혹사당한 것처럼 노예처럼 혹사당했다는 것은 당연히 임금도 없고 일상생활에 자유도 없고 계약 기간이 끝나도 돌아갈 자유도 없었다. 이러한 역사 인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인권을
만약에 침해했다면은 조선인의 인권만 아니라 일본인의 인권도 또한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인들, 독일인들, 영국인들 모두의 인권이 침해된 문제고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전시 노무동원이었고 그 당시는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일본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식민지가 된 그 문제를 따진다면 몰라도 전시 동원으로 조선인들이 가서 노동을 했다는 것은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뭐 영화 같은 군함도 같은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전시동원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소설이고 영화일 뿐이거든요. 예,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소설에 기초해서 판결을 내린 건 예, 아닐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왜냐하면은-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여기 최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일단 원고가 제기하는 여러 가지 주장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그에 대해서 반론하지 않으면은 재판부에서는 그걸 나머지는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신일철 죽음, 당시의 신일철 죽음, 지금 일본제철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시효의 문제나 아니면은 한일 협정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서 풀려고 했지 원고들의 강제 연행 주장이나 아니면 강제 노동 주장에 대해서 다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8년 판결에서는 당연하게도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되어 있고 지금 국민들이 국민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윤 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이 접근법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수가 반대하는 60% 가까이가 반대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역사적인 오해, 실질적인 오해라기보다는 하나의 소설이지요. 반일 민족주의적인 그 작가들이나 아니면 그 연구자들이 써낸 일방적인 주장에 의거한 것이기 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들만 한국 사람들만 화가 나 있는 상태가 네. 지속되는 겁니다. 자, 최 변호사님 짧게. 그 이훈영 의원님께서 이제 토론을 재밌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저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일본인들하고 토론을 하거든요. 네. 또 일본에 보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극우분들하고도 토론을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제가 이게 이 인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반론을 잘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단적인 예로 우리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13살, 14살 때 지금 이 국민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 여자 같은 경우 교육을 안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중학교라도 가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일본인들 교장이 일본에 가게 되면은 그 중학교도 갈 수가 있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다. 그래서 갔다 오너라. 그렇게 속아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가서 13살, 14살짜리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 군수산업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걸 눈에 훤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돼 가지고 일본의 기업들,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기 때문에 극히 유감이다 생각하다고 4천만 원의 초안까지도 일본 기업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분들이 또 한국에 오면은 마치 이 몸을 팔러 간 정신대 여자인 것처럼 또 이게 지금 그 엄청난 차별을 우리 한국에서도 받고 이게 인권 침해 문제가 아니면 뭐가 이게 인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영구 의원님께서 이거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기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신체적인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명예가 침해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면은 다 이게 인권 침해인 것이거든요. 이게 인권 침해 문제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누구나 돈만 받으면 되는 문제다,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문제가 해결할 길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렇게 네.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 당시에는 13살이면 일본의 13살 애들도
다 초등학교 마치면 일반적으로 다 공장에 취직했어요. 이게 그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건 경제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취직하고 싶지만 공장에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기껏 갈 수 있었던 데가 식무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아이 돌보미로 간다거나 이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일에 비하면은 미쓰비시 공장에서 가서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군수 공장에서는 일본어를 하는 게 꼭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일하면 훨씬 더 수입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예를 들어서 공탁문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일부 남겨둔 금액이 있지만은 임금을 남겨둔 거 없습니다. 마치 양금덕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성주 씨도 그렇고 왜냐하면 마치 당신들이 13살에 일본으로 마치 끌려가서 마치 그 위안부 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주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저 이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양금덕 씨나 김성주 씨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권 문제라고 하려면은 그것은 우리의 인권의 문제만 아니라 일본인의 인권, 미국인의 인권, 독일인, 영국인 모든 2차 대전에 가담했던 모든 나라들의 인권 문제죠. 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리가 한참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해법이 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역사인식까지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은 강제동원 피해 보상에 집중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 제3자 변제인데 이거 자체가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법적으로 안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개인 정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은 말씀을 드리면은 2015년도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외교적 합의를 할 때 그때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서는 일본이 정부가 제공했던 그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판결까지 지금 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 제공했던 10억 원을 일부 받았다 하더라도 이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인 청구권 소멸시킬 수 없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일본 기업이 내는 돈도 아니고 이 한국의 그 기업이 이게 지금 이 기부를 해가지고 이 돈을 받아본다 한들 이게 무슨 지원금의 형태로 해서 뭐 이렇게 줬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개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이 소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 우리 민법 규정상으로 변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뭘 법적으로 효과가 발생합니까? 네. 그 다 아실 분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저는 이게 얼마 전에 발표했던 정부의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군사 작전이라고 봅니다. 피해자 해법이 아니고 네. 그는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로 가기 위한 군사 작전을 지금 한 것이지 그 군사 작전 한 것은 군사 작전인 거지 그게 무슨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소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도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예, 이 소송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지금 뭐 장관 말씀에 하면은 이게 판결이 확정된 나중에 된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판결금 가는 말도 제가 봐서는 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에요. 그냥 배상금이 배상금이지 무슨 판결금 이렇게 배상적 성격을 다 흐리는 것이고요. 판결금과 뭐 지원 이자를 지급하겠다 하니 그 재판회가 성소 판결 받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 다 이렇게 제3자 변제를 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분들도 만약에 안 받겠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방식대로 가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가지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 한 번 짓밟겠다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보죠. 저는. 네. 근데 변제 주체가 이 행안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고 여기 재원을 이제 포스코 재단에서 40억 원을 기부금을 출연하게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포스코가 재단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부금 출연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이유는 가장 큰 소위 수혜 기업이죠. 그 65년 한일합의의 수혜 기업. 그때 그 무상으로 3억
불 유상으로 정부 차관으로 2억 불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상업 차관이 3억 불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 저리의 저리의 유상 차관 2억 달러 중에서 약 9천억 원, 그러니까 약 절반 정도를 포항제 처리 받았습니다. 또 무상으로 제공받은 3억 달러 중에서 그 10% 가량에 해당되는 그 3천억 달러를 또한 포항제철이 받았습니다. 그 돈과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전에도 문제가 된 2018년 그 판결의 피고가 되는 신일철 죽음의 그 철저한 기술적인 지원 이후 운영상에서의 기술상 경영상에서의 지원으로 지금까지 포항제철이 이렇게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항제철이 기꺼이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해할 만하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으로 이 인권을 밟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돈으로 밟으려고 돈이 마치 이번에 돈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양금덕 할머니를 포함해서 정신대로 근로 정신대로 간 분들이나 징용을 포함해서 20만 명의 징용자와 기타 자유의사로 갔던 53만 명 합쳐서 73만 명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 일본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서 임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송금하면 송금해가지고 그 돈으로 조선에서 이 빚도 갚고 땅도 사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있었기 때문에 1965년에 한일협정 이후 박정희 정부에서 사망자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일본에서 한 번 받았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안 받고 돌아온 임금이 있다거나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당시 또한 그걸 지급했어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로 2007년에 노무현 정부 하에서 또 사망자에게 2천만 원, 부상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차등 지급, 건강하게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그 의료비 지원. 그래서 지금 생존해 계시는 2018년 판결의 주인공이신 이춘식 할아버지도 이때 돈 받았단 말이에요. 3번 받고 이번에 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 달라는 거예요. 한 번 일하고 돈은 4번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려서 이번에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진정한 문제 해결은 그게 아니죠. 그 실태가 어땠는지부터 국민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예 지금 뭐 제3자 방식으로 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한 푼도 줄 이유가 없는데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인식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제 유현 박사님이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토론을 재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주장하시는 건 좋은데 팩트가 맞아야 되거든요. 팩트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팩트가 맞지 않습니다. 첫째요, 그 65년 당시에 지금 일본 정부가 3억 불을 준 게 아니거든요. 무상 3억을. 그것은 그 플란트 생산물과 용역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돈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팩트가 틀리고요. 그리고 일본 뭐 우리 피해자들이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받았다 하는데, 그 지금 그 부분도 지금 뭐 보상을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실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도 지금 팩트하고는 지금 맞지 않습니다. 진짜 팩트하고 다른 것은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거든요. 미쯔비시라든지 일본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다들 지금 임금을 다 이렇게 줬다, 일본인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공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탁금이라는 건 임금을 안 줬기 때문에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 스스로가 월급을 주지 않아 가지고 마지 못해 가지고 그 미군 이거 GHQ에 의해 가지고 이게 지금 명령을 받아서 마지 못해 가지고 공탁을 했는데, 무슨 저기 지금 임금을 다 받았으면 다 줬으면은 다 좋다 하지 왜 공탁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실상을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소송하시는 분들이 다 월급을 받았다 하니까, 예를 들면은 양금덕 할머니가 월급을 다 받은지 안 받은지 지금 그 이원 연구위원 어떻게 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요. 그리고 그 양금덕 할머니 같은 경우는 99엔이라는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받았거든요. 99엔 탈퇴 수당을 받았는데, 그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그 양금덕 할머니가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 군수 공장에서 13살로 해가 만 13살로 끌려가 가지고 해가지고 이 지금 끌려갔다는 것은 속아서 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속아서 해가 일도 그 다 하고 월급을 그대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임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재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위자료가 아니에요. 예. 지금 일본의 판결도 보세요. 일본도 지금 이 양금덕 할머니가 한 재판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임금을 갖다가 지급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본 사법부도 인정을 하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이 그 관련돼 가지고 다 줬다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어떻게 이야기? 그리고 제가, 또 팩트를 이야기하시려 그러면은요.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입장이 서로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하는 건데 팩트가 이게 지금 이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돼 버리면 이 논의가 변호사님이 지금 생산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데 첫 번째요. 65년에 3억을 받았죠. 물론 부품, 소재, 장비, 원료 등으로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30만 원씩 지급했을 때 그 돈은 65년에 3억 달러를 돈으로 바꿔가지고 나눠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73년부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75년부터 정부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경제 성장의 결과를 가지고 줬기 때문에 결국엔 65년에서 일본에서 받은 돈으로 받은 거나 경제학적으로 그러면 동등하는 한번 물어볼게요.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 아니 제 이야기 안 끝났어요. 두 번째로 지금 공탁 문서 말씀하셨는데 양금덕 씨나 이춘식 씨가 포함된 미쯔비시 나고야 공장이나 아니면은 그 오사카 조선소의 경우에 거기에 공탁 문서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아니 안 그거는 보셨잖아요. 이거 거기에 보면은 저는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임금이라는 항목은 없어요. 일부의 저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퇴직 적립금 이와 같이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고 나서 급거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미처 정산하지 못하고 돌아온 금액이 1인당 평균 100엔에서 200엔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잠깐만요. 100엔에서 네. 200엔이면은 반달 월급이나 한 달 월급이에요. 네, 그 네. 이야기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적 기관의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에서 낸 판결입니다. 네. 그래서 다소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역사적에 있던 시선이나 시각 해석 논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이 나와 있는 제3제 변제안이라는 어쨌든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한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내놓은 건 아닌데 피해자들은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맞는 방법인지 받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문제는 오늘의 이 주제를 벗어나서요. 이게 이렇게 어쨌든 하겠다고 주장하고 대법원에서는 그럴 수 있는 권리를 상당 부분 인정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대법원이 인정한 내용을 우리는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강제 집행 절차라는 걸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는 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있고요. 그럼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강제 집행을 절차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상권이 분립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법 주권이 있는 나라거든요. 판결 재판만 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에 따라가지고 확정 판결이 기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는데 그걸 어느 누가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마치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법이 있는 나라고 이게 지금 판결이 존중되는 그런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인적인 피해자가 재판을 통해 가지고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하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정부가 이 지금 이렇게 무부천지로 이렇게 그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권이 분립되어 있으면은 사법부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통령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는 그런 무법천지를 만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일본도 한번 보세요. 일본도 지금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헌법도 고치지 않고 지금 군국주의로 가기 위해 가지고 지금 군수 산업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뭐 2배로 늘린다는 등 뭐 이 헌법도 고치지 않고 안보 관련 문서를 갖다가 뭐 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한다지 않습니까? 일본도 무법천지로 가고 거기에다가 한국도 무법천지로 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짧게. 예,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그리고 이
이 65년 한일협정의 기초에서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법입니다. 또한 그리고 1919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것도 법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거나 대법원에서 재심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입장 차이, 그다음에 주장하시는 근거의 내용들은 어떤 건지는 대충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 다른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금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이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판결로서 어쨌든 재심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가장 유효한 법적 위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법적으로 안 되는 방식으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정부가 해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건지 두 분 말씀을 듣고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오늘 토론은 어쨌든 잠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이 의원 위원께 말씀을 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아까 모두에 잠깐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불확실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가 아니라 논의가 지금까지 저는 제대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오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지금 현 정부의 정책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역사적인 실태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공정한 토론 테이블을 만드시고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고 또한 정부에서도 정부의 지금 소위 이번 일을 할 지원재단 같은 경우에 대단히 지금 편파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료 제공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자료를 제공하다거나 이러지 말고 정부도 공정한 토론을 잘 지켜보고 토론을 오히려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의 기초에서 그것이 역사적인 실태건 아니면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법적인 방안으로서의 해결책이건 이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에서의 토론과 합의를 밟아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앞으로 필요한 해법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은 간단하죠.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아까 이원 연구위원도 지금 한국 사법부 판결하고 일본 사법부하고 어느 점이 같고 어느 점이 다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마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일본 사법부도 인정하는 것은 아마 같은 걸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해법이 뭐냐 하면은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서 이 지금 냉전 당시에 처리하지 못한 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일본 사법부의 판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있는 개인 청구권을 지금에도 늦었지만은 이 자발적으로 구제를 해가지고 이 청구권을 소멸시키는데 법적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행이 더 이상 정부는 진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개인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제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해서 이 어떤 큰 인권 재단을 만든다든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재단으로부터 이 피해자들이 돈을 받게 되면은 개인이 갖고 있는 청구권이 소멸이 된다든지 아니면 재판상 화해가 된다든지 법률상 화해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법률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개인 청구권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 법을 한국에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신데 토론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토론 중간에 못다신 말씀 하실 수 있는 1분씩 드리겠습니다. 딱 1분입니다. 예, 이 의원님. 지금 이 젊은 저에 비해서 훨씬 더 이 토론과 이 토론에서 자제를 하시고 충고를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분이 저는 많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변호사분들끼리, 법률가들끼리, 또한 연구자들은 연구자들끼리, 또한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이런 자리,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가 활성화되는, 그래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보고 국민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한번 수행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도 또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사법적 판단, 한국, 일본 사이에서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정권이 존재한다는 데서 큰 차이가 없고요. 자발적으로 구제하려 하느냐 아니면 강제하느냐 이 판결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들을 갖다 피해자라고 지금 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일본의 기업들과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이 태도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죄하고 배상하라 하니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사죄를 배상을 받기 위해 가지고는 이 피해의 실태에 대해 가지고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겁니다. 네.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 오늘 두 분 모시고 살펴봤습니다. 최봉태 변호사,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그리고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립 서비스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주는 듯한 말을 하면서도 정작 실제 행동은 하지 못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말로만 그쳐버리는 행위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립 서비스와 비슷한 말로 사탕발림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남의 비위를 맞추어 살살 달래는 일 또는 그런 말을 가리킵니다. 실체 없이 입놀림으로만 해결한다는 점에서 거의 같은 의미이지만 살살 달랜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는 단어입니다. 두 말 모두 말을 하던 당시부터 애초에 실행할 의지나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당장 얻을 이익과 필요에 따라 나온 말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를 구하기 위해 하는 말들이 모두 이 사탕발림 립 서비스라면 국민은 도대체 뭘 보고 투표에 임해야 할까요?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늘리겠다고 노동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것임이 분명해 보였는데 젊은 세대의 반발을 보고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정책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토론 끝에 나온 정책이 아니라 립서비스와 사탕발림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국민의 회의적인 시선은 이런저런 경험에서 나오는 합리적 결론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